네, 디지털의 초석이 되는 데이터에 관련된 모든 것. 고려대학교 김승주 교수와 함께하는 데이터리한 시간입니다. 김승주 교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최근에 이제 마케팅 수단으로 이제 블록체인도 얘기가 많이 되고 각종 IT 부문들이 이제 IT 마케팅 수단으로 발돋움하고 있는데 그중 가장 뭐랄까 압도적으로 큰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게 양자 컴퓨터입니다. 양자 컴퓨터 하면은 최근에 만능, 뭐 무적 이런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오늘 어떤 것이 맞고 어떤 것이 틀린지 양자 컴퓨터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양자 컴퓨터를 열심히 검색을 해봤는데 아무리 봐도 양자 컴퓨터가 뭔지 모르겠어요. 일반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 뭐가 다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자 컴퓨터 어렵죠. 네, 그러니까 제가 외부에서 블록체인 강연해도 예.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뭐 다 깨진다면서요. 뭐 예. 이 질문은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요새 양자 컴퓨터 쪽으로 뭐 정부 예산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예. 사실은 뭐 TV 광고나 신문 기사를 보면 네. 약간 좀 과장되게 그쵸.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데이터리한 시간에 이제 양자 컴퓨터를 한번 예. 다뤄보자 뭐 이렇게 됐던 거고요. 일단은 양자가 뭔지부터 좀 알 예. 필요가 있을 것 궁금합니다. 같습니다. 예. 양자는 우리 뭐 헐리우드 영화 보시면 뭐 이렇게 예. 사람이 조그맣게 되는 거 네. 보셨잖아요. 그렇듯이 앤트맨처럼. 그렇죠. 예. 매우 작은 걸 가리키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우리 물질을 만드는 것 중에 가장 작은 것들 뭐 원자가 있을 수 있겠고 네네. 또 뭐 원자를 구성하는 뭐 양성자, 중성자, 전자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 보면 조명이 있는데 이렇게 저 형광등을 딱 켜면 이렇게 빛 알갱이가 또 나옵니다. 네. 이런 걸 또 광자 이렇게 광자.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양성자, 중성자, 전자, 광자 같이 아주 조그만 걸 양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통칭해서. 그렇죠. 네네. 예. 그러면 양자 컴퓨터라는 건 이런 양성자, 중성자, 전자, 원자, 광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만든 컴퓨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굉장히 우리가 작은 거를 이용해서. 그렇죠. 기존의 컴퓨터 원리랑 완전 다른 원리로 만들어진 뭐 꿈의 컴퓨터라고도 하는데 그게 그러면 그렇게 기존 컴퓨터랑 비교해서 보면은 이제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네. 그래, 그럼 조그만 걸 가리키는 게 양자라는 건 알겠어. 예, 예. 그럼 그 조그만 알갱이들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만들면 네. 도대체 뭐가 달라질까? 예. 그렇죠? 네. 우리가 이렇게 물질이 아주 조그매지면 예.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는 것과는 좀 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이제 제일 놀라운 현상 중에 하나가 중첩이라는 현상입니다. 중첩이요? 네, 그러니까 두세 개가 동시에 공존한다는 얘기입니다. 어. 예, 우리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파동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예를 들어서 물이 있는데 양쪽 끝에서 이렇게 탁 물을 치면 이렇게 물결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서로 만나서 어떤 뭐 이렇게 더 보강되거나 상쇄되거나 이렇게 하는 어떤 효과를 나타내죠. 네. 그러니까 파동 두 개가 이렇게 중첩된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아주 조그만 알갱이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만들면 여러 가지 상태를 중첩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중첩시키면 과연 뭐가 좋은가? 네.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비트라는 걸로 동작을 하죠. 네. 네. 그래서 0 아니면 1. 예. 둘 중에 딱 하나만 표시할 수 있습니다. 연산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2비트 컴퓨터다. 그러면 00, 01, 10, 11. 이 네 가지 중에 딱 하나만 표시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양자 컴퓨터의 경우에 예를 들어 2비트짜리 양자 컴퓨터다. 그러면 00, 01, 10, 11이 동시에 공존합니다. 오. 이걸 중첩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택을 해서 하나를 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 컴퓨터는 예를 들어 2비트짜리 컴퓨터일 경우에 예. 네 개의 상태 중에 딱 하나만 표시할 수 있는데 예. 양자 컴퓨터는 2비트, 정확히는 뭐 큐빗 이렇게 얘기하지만 2비트 양자 컴퓨터의 경우에는 0001, 1011 이 네 가지 상태가 공존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상태가 공존하니까
일종의 좀 병렬 컴퓨터 비슷할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문제들을 좀 빨리 풀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비밀번호 푸는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세 자리 숫자를 넣는 비밀번호다. 네. 그러면 일반 컴퓨터는 이걸 어떻게 푸냐면 000 넣어보고 하나씩 더 보는 001 넣어보고 해서 예. 999까지 다 넣어봅니다. 어. 이게 일반 컴퓨터가 문제를 푸는 방식이고 양자 컴퓨터는 정렬로. 000부터 999까지를 네. 한꺼번에 다 넣어보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한 번에 풀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양자 컴퓨터가 만들어지면 기존의 컴퓨터보다 굉장히 빠르게 어떤 것들을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들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빨라지는 건가요? 슈퍼컴퓨터도 굉장히 빠른데 양자 컴퓨터가. 그것은 사실은 종류별로 다 다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모든 것들을 다 빨리 할 수 있대.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현재 그러니까 뭐 이제 예를 들어 수학 문제들이 뭐 굉장히 많은 수학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러 수학 문제들 중에서 양자 컴퓨터로 빠르게 풀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평가받는 거 한 60가지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아, 예, 분야가. 그래서 모든 걸 다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근데, 네. 한 60가지 수학 문제 정도는 양자 컴퓨터가 일반 컴퓨터보다 좀 더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다. 딱 이렇게 듣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그 기존 컴퓨터들 하나씩 대입을 하다 보니까 우리 기존 이제 암호 체계를 할 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꽤 많이 연산력이 든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그렇게 동시에 병렬로 쫙 해버리면 기존 암호 체계를 굉장히 빨리 풀어버리는. 그래서 이제 기존 암호 체계를 무너뜨린다라는 얘기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문제는 네. 암호라고 하는 게 네. 기본적으로 수학 문제를 이용해서 우리가 암호 시스템을 만듭니다. 우리가 암호 알고리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래서 전 세계에는 굉장히 다양한 암호 방식이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사용하고 있는 수학 문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양자 컴퓨터로 쉽게 해독이 되는 네, 그런 암호 장비도 있고 네, 또 그 60개의 문제 안에 안 들어가면 그건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도 여전히 해독이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양자 컴퓨터 나오면 블록체인도 다 깨지고 다 문제 되는 거 아니야? 제일 많이 블록체인 이렇게 킬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 비트코인 망하는 거 아니야? 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인터넷 뱅킹이나 이런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암호 방식이 소위 말하는 소인수 분해 문제라는 걸 이용합니다. 이제 소인수 분해 문제는 예를 들어 15다. 네. 그럼 이건 3 곱하기 5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소수들의 곱으로 어떤 수를 나타내는 것. 네. 이걸 소인수 분해 문제를 푼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학창 시절에 많이 네. 해봤던.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인터넷 뱅킹이라든가 인터넷에서 많이 이용하는 암호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통 뭐 RSA 암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암호는 이 소인수 분해 문제라는 수학 문제를 이용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양자 컴퓨터로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수학 문제가 한 60가지 정도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60가지 중에 한 개가 하필이면 소인수 분해 문제입니다. 어. 그래서 사람들이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지금 있는 뭐 인터넷 뱅킹도 다 무력화되고 암호도 다 깨지고 뭐 블록체인도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네. 그러면 소인수분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수학 문제를 쓰는 그런 암호를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 조금 빨리 움직이는 그런 어떤 암호화폐라든가 블록체인 커뮤니티에서는 이미 다른 수학 문제를 이용한 암호 시스템으로 기존 기술들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양자 내성 암호 뭐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나 봐요. 뭐 그런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양자 컴퓨터가 현재의 수준 기술 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상용화가 되어 있다. 곧 뭐 당장 나올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실제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은? 뭐 제가 또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제 양자 하시는 분들은 또 비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 컴퓨터 아이디어가 처음 나온 게 1982년입니다. 이때 그 리차드 파인만이라고 하는 제가 태어나면 교수님이 양자 컴퓨터의 기본 아이디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85년에 데이빗 도이치 교수가 그래 양자 컴퓨터는 이런 기초 이론들을 활용하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양자 컴퓨터, 양자 계산과 관련된 기초 이론들을 이제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건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 수준이고 저걸 그럼 어떻게 써먹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써먹을 때가 어디야?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네. 1994년에 피터 쇼라는 사람이 네. 양자 컴퓨터를 이용하면 소인수 분해를 쉽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래 양자 컴퓨터를 확실히 쓸 수 있는 데가 있네. 이러면서 이제 양자 컴퓨터 연구에 불이 붙기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일단은 양자 컴퓨터가 풀 수 있는 수학 문제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양자 컴퓨터는 굉장히 작은 입자들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 작은 거.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입자들이 굉장히 작은 걸 이용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게 외부 환경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온도가 조금만 변해도 오류가 발생한다든가 예를 들어 빛이 너무 강해도 이게 간섭을 일으키면서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그래서 양자, 그러니까 아주 작은 알갱이를 이용해서 컴퓨터를 만들겠다. 그래서 뭐 중첩의 현상을 이용해서 네. 어떤 걸 빠르게 풀겠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외부 환경 변화에 너무 민감한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로 민감하냐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어떤 계산을 했어요. 네. 그러면 그 계산한 결과를 출력을 해서 받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외부로 나타나야 내가 그걸 읽을 수 있잖아요. 알아볼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측정을 해서 읽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것도 전부 다 영향을 미칩니다. 자, 그러니까 계산은 했어요. 계산은 했는데 내가 어떤 결과를 읽어서 밖으로 출력을 해야 돼. 네. 그런데 읽으려고 하는 순간 자극이 가해지면서 결과값이 막 바뀌는 겁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듣기로는 그 양자 컴퓨팅을 하기 위한 환경 중에 영하 273도인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그런 설비 그런 것도 많이 있던데 그쵸. 그런 것 중에 하나인가 봐요. 지금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양자 컴퓨터를 만들려고 그러면 워낙 작은 걸 가지고 컴퓨터를 만들다 보니까 네. 일단은 뭐 데이터를 읽을 때 네. 뭐 여러 가지 아무튼 데이터를 처리할 때 네. 이런 여러 가지 환경에 있어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양자 컴퓨터를 우리가 이용하려는데 어떤 방식들이 뭐 있는가? 네. 네. 일단은 뭐 작은 입자들을 막 조작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 초전도 방식입니다. 초전도. 예, 이게 이제 구글이나 IBM이 이용하는 거고요. 네네. 이제 초전도라고 하는 건 금속 같은 것들을 네. 온도를 굉장히 낮춰서 어떤 그 안에 저항을 없애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자 알갱이가 아주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걸 이제 뭐 초전도 방식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 그러면 구글이나 IBM은 이 초전도 방식을 활용해서 지금 양자 컴퓨터를 만들고 있는데 이걸 하려면 영하 273도까지 내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그만 요 알갱이, 전자 알갱이를 이용하는데 냉각 설비가 더 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 뭐 엄청나게 설비가 크거든요. 어. 또 항상 273도씨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네. 그렇게 또 쉬운 건 아니고 그렇죠. 또 다른 방식으로는 뭐 이온 방식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리튬 이온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네. 이 이온이라고 하는 게 뭐 저 양전하나 음전하를 띠는 뭐 원자, 네. 요걸 우리가 이온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이런 이온을 이용한 양자 컴퓨터 방식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또 진공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또 다른 방식으로는 그냥 반도체 우리가 쓰는 이런 반도체를 이용해서 만드는 방식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제가 빛 알갱이 광자라는 것도 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이런 빛 알갱이를 이용한 여러 가지 방식도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이 방식들이 예를 들어 어떤 거는 냉동기가 필요하고 어떤 건 뭐 진공 상태를 요구하고 또 어떤 것들은 상온에서 동작 가능하지만 에러 비율이 높고 이런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좀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수학 문제도 풀고 이러려면 한 개의 비트만 있어서는 안 되고 네.
보통 100만 개에서 1억 개의 비트를 네. 자유자재로 조종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가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가려면 아직은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은 겁니다. 뭔가 한참 남았다 이렇게 들리긴 하는데 그렇죠. 지금 뭐 사실 굉장히 어려운 컨셉의 개념을 듣고 있어서 뭐 극한의 켈빈 값을 가진 그런 환경에서 굉장히 안정된 그런 네. 환경에서 또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하셨는데 그냥 쉽게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쓸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얼마나 걸릴 것 같습니까? 그게 얘기를 좀 나눠집니다만 저는 일단 제 분야만 놓고 얘기하면 예, 네. 자 그러면 암호가 막 해독되고 무슨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무슨 인터넷 뱅킹 막 뚫고 예. 아, 네. 이런 세상이 오려면 네. 제가 보기에는 제 뭐 아들, 한 제 아들, 딸. 일단 다음 세대. 제 생전에는 제가 현직에 일하는 그러니까 제가 교수 생활을 계속 하는 요 안에는 현실화된 걸 보지 못하지 않을까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사람을 보내는 게 더 빠를 수도 있겠군요. 그때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그럼 이제 앞서서 소인수분해 때문에 이제 그 우리 양자 컴퓨터라는 게 이제 처음부터 발전해 왔다고 하셨는데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블록체인 킬러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활용했던 혹은 해결했던 문제가 좀 있습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했다. 예. 아까 제가 소인수분해 문제를 풀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런데 그 소인수분해 문제를 푼 건 작은 숫자를 갖다 놓고 양자 컴퓨터를 해보니까 풀리더라. 이렇게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15, 이건 3 곱하기 5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15라는 숫자를 일반 컴퓨터로 푸는 것보다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푸니까 훨씬 빠르더라. 요 정도까지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인터넷 뱅킹에서 쓰고 있는 그 RSA 암호 네. 그걸 풀려면 2048비트짜리 숫자를 빠른 속도로 소인수분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좀 전에 양자 컴퓨터가 뭐 100만 뭐 몇 억. 이렇게 네. 뭐 이 정도 비트를 자유자재로 처리하려면 아직 멀었다. 많이 남았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작은 숫자도 성공했으니까 네. 이제 기술만 확보되면 네. 이거를 막 2048비트 뭐 이렇게 크게 늘리면 인터넷 뱅킹도 뚫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당장 무슨 2048비트의 수를 양자 컴퓨터로 풀어낸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 국내에 있는 대기업들이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양자 컴퓨터 분야를 계속 이렇게 많이 시도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 보시기에 어느 좀 기업이 가장 그래도 앞서가는지 또는 꼭 암호에 대한 해킹, 인터넷 뱅킹 뚫는 게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에서라도 양자 컴퓨팅이 사용되는 케이스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거 좀 어떠해요? 이게 조금 나뉩니다. 네.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 자체를 그러니까 네.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 만들까? 아까 제가 무슨 뭐 반도체 방식, 초전도 방식, 뭐 광 방식 여러 가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안정적인 양자 컴퓨터를 어떻게 만들까를 연구하는 기업이 있고요. 이런 거 말고 네.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네. 어떻게 안전한 보안 시스템을 만들까 이런 기업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럼 양자 컴퓨터가 언젠간 등장한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양자 컴퓨터에도 안 깨지는 그런 보안 시스템은 어떻게 만들까? 이렇게 세 가지 업체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네요. 예, 일단은 뭐 양자 컴퓨터를 만드는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구글, IBM 뭐 네. 이런 기업들이 제일 예. 선봉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이제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 또는 양자 이론을 이용해서 우리가 조금 더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게요. 안전한 보안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주로 통신업체죠. 그래서 요새 통신업체 광고 보면 네. 이런 양자 보안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는 해킹이 안 됩니다. 유명인들 나와서 막 그렇게 광고하는 네네네네. 업체들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조금 좀 과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냐하면 양자 기술을 이용해서 보안 시스템을 만들 때 사실은 일부를 만들어 놓고 마치 전체 보안 시스템을 만든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럴 수 충분히 있겠네요. 그렇죠. 네. 자, 보통 양자 기술을 이용해서 보안 시스템을 만든다. 제일 기본적인 게
양자 이론을 이용해서 난수 발생을 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양자 난수 발생기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 비밀번호 자동 생성기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프로그램 보면 비밀번호 생성기 OTP 있잖아요. 같은 거. 그렇죠. 예. 근데 그걸 양자 기술을 이용해서 예. 더 안전하게 생성해 주겠다. 요게 양자 난수 발생기입니다. 또 어떤 기술이 있냐면 양자 키 분배 기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 특정 업체를 좀 얘기해서 뭐 한데 네. 예를 들어 아래 한글 워드 프로세서다. 네. 예. 그럼 거기 문서 암호화 기능이 있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럼 그 문서를 상대편한테 줍니다. 그럼 상대편이 똑같은 비밀번호를 알아야지만 네. 그 문서를 풀어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요 똑같은 비밀번호를 쌍방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이걸 양자 키 분배 기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네, 네. 비밀번호를 분배했다 이 어. 뜻입니다. 어. 자, 그런데 보통 업체들 보면 저희는 양자 난수 발생기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될 것을 네. 저희는 양자 난수 발생기를 이용해서 모든 해킹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과도하게 홍보하는 경우라든가 아니면 저희는 양자 키 분배 기술을 이용해서 모든 해킹을 다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홍보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비밀번호를 안전하게 생성했다고 그래서 모든 해킹을 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룹이 뭐냐면 그래 양자 컴퓨터는 언젠가 나오는 건 내가 인정. 네. 근데 그러면 그때는 다른 수학 문제를 이용해서 그쵸. 양자 컴퓨터를 이용해서도 안 깨지는 그런 게 중요해질 테니까 그쵸. 우리는 다른 수학 문제를 이용한 어떤 보안 기술을 만들게 요런 또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네. 그런데 미국이나 영국이 하는 방식과 우리나라는 조금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집중하는 영역이. 예, 예.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의 정보기관 홈페이지에 딱 가보시면 네. 양자 컴퓨터는 당연히 연구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가 양자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난수를 발생하든가 키 분배를 하는 기술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양자 컴퓨터가 등장해도 안 깨지는 보안 시스템 네. 다른 수학 문제를 이용해서 안 깨지는 기술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두 가지 중에서는 후자에 조금 더 예산을 집중하는 게 옳다. 왜냐하면 암호, 네, 내성 암호. 양자 내성 암호라고 어, 얘기하는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양자 내성 암호가 보다 더 폭넓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같은 예산이라면 양자 내성 암호에 집중하는 게 조금 더 맞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아예 그냥 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양자 내성 암호보다는 양자 이론을 이용해서 뭐 키 분배한다든가 난수 발생한다든가 이쪽으로 좀 예산이 더 많이 투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더 보호하는 쪽으로 외국은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아니, 되죠. 실제로- 조금 같은 돈이라면 네. 조금 더 영향력이 큰 쪽에 예산을 투입하는 거죠. 실제로 교수님 계실 동안 일어날 일은 아니라고 하셨지만 결국은 양자 컴퓨팅이 나와서 하면 암호 체계를 다 바꿔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그래서 지금 대한 기대네요. 미국은 음. 이미 양자 내성 암호 아까 제가 세 번째 부류에 그쵸, 해당합니다. 이제 양자 컴퓨터가 나오더라도 다른 수학 문제를 이용해서 안 깨지게 만드는 거. 네네네. 이쪽에 표준화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그 포텐셜이 크겠네요. 실제로 기술이 만들어지고 표준화가 된 다음에 그게 구현돼서 쭉 민간에 풀릴 때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미국은 이미 표준화 작업에 착수해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요. 오. 예, 지금 미국이 2단계로 착수하고 있는 건 자, 그러면 표준화 작업을 통해서 양자 내성 암호, 양자 컴퓨터에도 견디는 암호 기술은 만들었으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인터넷 환경 중에서 어디부터 바꿔야 돼? 이런 걸 지금 조사하는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단계적으로 중요한 부분부터 양자 내성 암호로 바꾸는 작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양자 네. 컴퓨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두뇌를 풀가동하면서 들었는데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한 번 더 보면 되게- 듣는 시간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최고의 보안 전문가 고려대학교 김승주 교수와 함께하는 데이터리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